네,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연사 2차 시험 대비 문제풀이반 이제 시작하게 된 1주차죠. 시작하게 된 이윤석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1차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온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2차를 붙어야 사실 붙는 거지, 손사시험 뭐 1차 20회 합격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2차 시험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2차 쓸 때 많이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않았던 분들, 재산보험 실무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특히 좀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보험은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뭐 어떻게든 편하게 암기를 안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기 멘사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멘사 회원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눈에 익을 때까지 암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재산보험 문제풀이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먹고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뭐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첫 주차 지금 총 이제 5주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문제풀이는요, 말 그대로 문제 중에서도 좀 약간 쉬운 약수령의 문제를 위주로 많이 준비했어요. 약수령 문제. 그래서 약수령 문제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재산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어떤 문제가? 약관 나오겠죠. 약관. 표준약관에서 나옵니다. 표준약관에서 나오는데, 약관 내용을 써라. 약관 약술 형태 또는 해당 약관을 응용한 문제. 예를 들면 보험금 지급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겠죠. 표준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일을 쓰시오. 그럼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며, 서류를 접수했을 때 접수증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달력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4일 날 서류 접수를 했다. 그리고 6월 6일이 현충일이면 언제까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3영업일이면 보통 영업점에서 토요일이라든가 관공서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우리는 영업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6월 6일 현충일은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 4일, 5일, 6일 빼고 7일까지, 이때가 3영업일이죠. 그럼 3영업일인 6월 7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재산보험은 어차피 약술 아니면 그 해당 약관을 가지고 응용 문제, 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제가 약술형 위주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약술형 플러스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문제는 계산도 준비를 했어요. 계산형도 준비를 했어요. 다만 이 뭐든지 단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는 안 하고요. 쉽게라는 것은 문제를 잘게 쪼개서 답안을 여러분들이 길게 안 쓸 수 있도록, 문제를 잘게 쪼개면 보통 답안은 4줄에서 5줄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잘게 쪼갰냐? 첫 번째는 최신 문제, 재산보험이 나오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 문제로 좀 잘게 쪼개가지고 한 문제당 2점, 3점, 뭐 3점, 4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쪼갠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답안지를 펼쳐놓고 쓰는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면 이 답안지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짧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 약술형에서는 이 짧게 쓰는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로 좀 잘게 쪼개냈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모의시험반 넘어가게 되겠죠. 모의시험반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모의시험에서 그 실제 시험에서 나올 만한 뭐 실손 계산 문제라든가 장애 계산 문제가 길게 나오겠죠. 길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목차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올리자는 겁니다. 단계별로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술형 문제에서는 최대한 문제를 짧게 잘게 잘라서 내서 답안을 여러분들이 좀 짧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답안을 짧게 쓰는 연습을 통해서 답안지 쓰는 걸 일단 좀 익숙하게 하시고요. 쓰다 보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써 버릇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것을 노리자는 거죠. 제가 이거 문제 드릴 때 문제 및 답안을 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가로 메꾸기 형태도 있어요. 약관과 관련된 가로 메꾸기 형태도 있는데, 빈 가로 메꾸기. 그럼 빈 가로 메꾸기 문제의 형태를 제가 내는 게 거기 하나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 문제 및 답안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눈으로라도 읽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계속 보세요. 지금부터 재산보험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빨라요. 재산보험은 나중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지금은 책임근제라든가 자동차와 같이 책임법리와 약관 내용이 모두 같이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를 조금 집중하시고, 재산보험은 책임법리가 없죠. 단순 암기, 약관을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조금 뒤로 미루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약술형 문제를 보고 짧게 써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네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녁에는 들어가서 한번 쭉 써봐요. 저도 이거 한번 써보거든요. 제가 낸 문제지만 잘못된 게 없는지 쭉 써보고 하다 보면, 어제도 써보니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거 다 써보는데. 써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날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쭉 계속 눈으로 읽어보는 거죠. 눈으로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에 읽어보면서 계속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가 문제가 27문제인데요. 이것도 분량은 많지 않아요, 사실. 답안지까지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 보이는 거지 많지 않고, 이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약술 문제가 있고, 약관을 응용한 계산 문제도 있다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암기할 게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약관사항만 암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산 문제는 술술 풀어보면서 내가 이거를 옳게 생각하고 그 약관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단계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주차까지. 아마 5주차 때는 제가 실손을 몰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실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막 시험에 나오는 수준으로 올려서 내지 않고요. 예를 들면 면책서유 정도만 잘게 잘라가지고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럼 어차피 잘게 잘라낸 문제들에 대한 목차를 합치면 그게 큰 문제에 대한 목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산보험 어려운 과목 아니고요.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이고, 제가 처음에 손사 이거 강의 시작하면서 재산보험을 선택한 이유도 제가 볼 때 네 과목 중에선 그래도 가장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서 이렇게 암기한다. 결국은 암기인데 눈에 좀 익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눈에 익힌다. 그리고 암기, 완전한 암기는 시험 보기 한 달? 한 달에서 한 달 정도면 돼요. 그 전까지 이제 자주 본다는 전제하에서는. 자주 보다 보면은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뭐 암기하는 거 금방 암기가 되거든요. 암기가 되고. 사실 이게 또 암기가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성인데 이걸 갖다가 막 몇 달 전부터 계속 암기를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며칠 있다 또 보고 며칠 있다 또 보고 며칠 있다 또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좀 익히면서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키워드가 뭐다 그러면은, 상의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에는 급격 우연 외래인데 신체에 입은 상의를 말하고, 신체에서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되지만 그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되는구나 정도,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약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암기하지 않아도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본다. 키워드 입력하고 나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암기 시작할 때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키워드 배치, 그다음 접속사 정도만 알면 그냥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문제 및 답안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표준약관상 다음 용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도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표준약관에 있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보통 상해 나와 있으면 이거 한 2점 나온다면 2점에서 3점 정도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해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해예요, 상해. 자, 상해에 대한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해는 뭐죠? 우리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해라는 건 뭐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이게 이제 상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보완되느냐? 신체가 뭐냐는 거죠, 신체. 임플란트 했는데 여기 부러졌어요. 임플란트가 신체의 일부라면 이때는 임플란트 부러진 거에 대해서도 신체에 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신체가 아니라면 재산보험은 신체를 담보하는 거니까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신체의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신체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한다. 제외하되 신체에 포함되는 것은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 이건 포함된다. 그럼 신체 보조 장구는 뭐가 있느냐? 의수족, 의안, 의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네 가지죠. 신체에 이식돼서 기능을 대신하는 거는 부분 의치라든가 인공심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공심장이 죄송합니다. 인공장기, 부분의치라든가 인공장기와 같이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해를 딱 만났을 때 키워드는 뭐냐? 급격 우연 외래 신체에 입은 상해. 신체에서는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는데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시킨다. 이식이니까 인공장기라든가 부분의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이고, 신체 보조장구는 뭐 오늘 이게 의수적, 의안, 의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 그래서 키워드는 신체 보조장구 제외한다. 신체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포함한다. 그래서 급격 우연 외래 신체 상해를 말한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해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계속 보다가 나중에 약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게 됐을 때 이 문구들을 추가해가지고 문장을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지 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고 약관교부 설명 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약관교부 설명 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설명해 줘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죠. 상품과 관련된. 그리고 고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계약자 측에서 알려줘야 되는 사항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다만 계약자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보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알려라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지 의무에서 말하는 청약서에서 기재된 질문표라는 게 있죠. 질문표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약관교부 설명 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고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고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가입자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험회사가 가입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즉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한일 요금이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조건부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험회사는 고지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받고 나면 정직하게 고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자 와가지고 저 사실 수줍게 오늘 아침에 피를 이만큼 토하고 왔어요. 보험 가입해 주세요. 근데 보험회사가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해서 갸륵하구나, 가입시켜줄게 이렇게 안 하죠. 이때는 죄송하지만 가입이 어렵겠습니다. 병원부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절이죠. 만약에 와가지고 혈압이 조금 있는데 135 정도,
그러면 이 정도면 경계성이니까 저희가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고지를 했을 때 승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허리가 좀 안 좋네요, 나머지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무턱대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럼 허리에 대해서는 부담보하고 나머지는 담보해드리는 조건으로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뭐죠? 조건부로 승낙을 하는 거죠. 허리는 빼는 대신에 나머지는 가입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 조건부 승낙에 대한 형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거나 조건부 승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게 중요한 사안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뼈대죠. 승낙 또는 거절 또는 조건부 승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구나. 그러면 조건부 승낙은 뭐가 있느냐? 한일요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일요금. 하는 뭐라고 그랬죠? 하는 뭐라고 그랬죠? 보험 가입금액 제한. 보험 가입금액 제한. 1은요. 일부 보장 제외. 고지를 받았는데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거죠. 좀 줄여주는 거고. 일부 보장 제외는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그럼 허리는 부담보고 할게요. 당뇨를 앓은 적 있으세요? 당뇨라는 질병은 부담보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특정 신체 부위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제외하는 거죠. 3년간, 5년간 또는 정기간 이런 식으로 보장을 제외하는 겁니다. 료는요. 보험료, 할증. 좀 위험하니까 다른 친구에 비해서 보험료를 좀 더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험금은요. 보험금 삭감. 보통 이제 계단식 삭감법과 평균식 삭감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간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해가지고 지급하는 인수하는 형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일 요금 이 4가지가 조건부 승낙입니다. 그럼 다시 답안을 볼게요. 자, 중요한 사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돼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이게 한일 요금이죠. 그와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돼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현재는 지금 몰라도 되고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승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조건부 승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 어디에 관련돼서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돼서. 근데 조건부 승낙은 한일 요금이 있다. 이 정도만 입력을 해두시고 나중에 또 약술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암기가 들어갈 때 나머지 문장들을 추가해가지고 하게 되면 금방 올라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연단위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는 회사가 지급할 금원, 보험금을 줄 때 보통 우리 늦게 주거나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늦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회사가 잘못이 있거나 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 이자가 대부분 연단위 복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청약을 거절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죠. 청약을 받았을 때 저 아침에 한 바가지 피토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보험회사가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받을 건지 말 건지 심각하게 고민한 다음에 야 미안한데 진짜 못 받아주겠다 쏘리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이때까지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보통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으니까 나중에 거절하게 되면은 받은 1회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청약을 거절한 건 보험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죠.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선택에 대한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험 선택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위험 선택의 결과 못 받아주겠다고 얘기한 건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거지 보험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이때는 보험료로 돌려줄 때 평균 공시율 플러스 1%에 대한 이자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도 연단위 복리라는 용어가 나오죠. 또 2번째로 이번에 보험회사가 늦어졌어요. 잘못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자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사가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됐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잘못했죠. 원래 3영업일 또는 30영업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만큼 보험금에 이자를 더해서 주는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더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도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또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도요. 보통
일시불로 낼 거, 일시급으로 지급할 거.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1억을 받아야 돼요. 근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일시불로 줘도 되고 나눠서 받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가입자가, 수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1억 나 지금 일시불로 안 받고 나눠서 받을게. 자,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1억이 안 나갔고 1,000만 원씩 10번 나눠서 주기로 했다면 1억이 한 번에 안 나가고 1,000만 원 나갔으니까 9,000만 원은 보험회사가 갖고 있고 그 9,000만 원 가지고 보험회사는 또 다른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 수익자에게 줄 때 어떻게 되죠? 1억을 일시불로 줄 때 비해서 나눠서 주게 되면 보험회사의 이득이 되는 거니까 이득을 보는 만큼을 수익자에게 공유해 주는 거죠. 공유해 줄 때 어떻게 공유를 해줍니까? 분할 보험금에다가 평균 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주고 있어요. 이자로 주고 있어요. 이때도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거꾸로 1,0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시불로 달라고 청구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첫 해에 1,000만 원만 나가면 됐는데 1억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고, 뭐 손해라고 할까지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나눠서 줄 거 한꺼번에 줬으니까. 그럼 가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씩 10번 받을 거 한 번에 목돈을 잡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년치, 나중에 10년이 됐을 때 받게 되는 금원까지 합쳤을 때 이게 이자를 더했을 때 1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 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할인해서 보험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10년인데 이거를 지금 내가 오늘 일시불로 받겠다라고 하면 평균 공시 이율이 10년간 붙었을 때 나중에 1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받은 돈은 보통 뭐 한 8천 정도 되려나요? 7천 후반 8천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즉 우리 표준약관에서는 이자와 관련돼서는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제가 매년 이 표준약관 관련돼서 용어의 해설을 용어 약수를 낼 때는 연단위 복리 상의 중요한 사항을 매번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표준약관에서 중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만하잖아요. 그래서 연단위 복리 낸 거고요. 보면은 회사가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적용한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방법을 말한다. 즉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적용한 이자,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이자가 10%였어요. 그럼 10원 이제 이자는 그러면은 1년 마지막 날에 적용한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원금이 100원이고 이자가 10%였으면 10원이었잖아요. 그럼 10원을 더하게 되면은 110원이 되는 거죠. 이걸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면은 그 다음의 원금은 110원이 되고 거기다 또 이자가 10%가 붙죠. 그러면은 첫 해에는 100원의 10%인 10원이었는데 두 번째에는 110원의 10%인 11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해에는 10원, 두 번째는 11원. 그럼 총 이자는 21원 이렇게 붙는 거죠. 즉 원래 첫 해 100원의 10%면 10원. 그 다음에도 100원의 10%면 10원에서 10원, 10원 합치 20원이 돼야 되는 건데 연단위 복리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자가 21원이 되는 거예요. 즉 단위보다 이제 이자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예시를 먼저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첫 해 100원에 이자 10%면은 110원인데 그 110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원금. 이걸 풀어서는 뭐라고 되는 거죠? 회사가 지급할 금전 100원이었잖아요. 금전에 이자를 줄 때 그 이자가 10%니까 10원이었잖아요. 이자를 줄 때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그 다음의 원금 110원이 됐죠? 110원이 되는 방식을 우리는 연단위 복리라고 한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습득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공시율이 있어요. 평균 공시율은 사실 평균 공시이율은 공시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 평균 공시이율은 모든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이에요. 공시이율의 평균. 모든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다 제각각이라는 말이죠.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균치를 가중평균치를 냈더니 2.25%더라. 이거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요. 평균 공시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평균 공시율이 약관에서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보험계약 대출이율과 가산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평균 공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평균 공시율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같은 말로 예정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그 돈을 장독대에 묻어놓진 않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예정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정이율, 즉 돈을 얼마만큼 벌 것 같다. 몇 퍼센트나 벌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받은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받은 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싸게 할 수도 없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손해가 발생하는데 10집이 있다. 1,000만 원씩 거두면 되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주 단순하게 이 계산했을 때의 문제고, 보험회사는 투자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정이율 또는 예정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1억에 대해서 나중에 1년에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하니까 1억을 벌충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10명한테 1,00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900만 원씩만 받아도 9천만 원인데, 우리가 보통 1년에 20% 정도 수익이 나니까 9천에 20%면 1,800, 그러면 1억 800만 원이니까 충분히 할만하다. 예정 수익률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 900만 원씩만 받자. 이렇게 해서 다른 회사보다 좀 변별력을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게 예정이율, 예정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예정이율이나 예정 수익률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왜 그렇죠?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회사가 아닌 말로 받은 보험료 은행에만 맡겨도 금리가 작년보다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정 수익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정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적은 보험료, 그 전에보다 조금 더 낮은 보험료를 내도 예정 수익률이 커버를 해주니까 수지상등의 원칙을 맞출 정도로 금원이 충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예정 수익률도 올라가요. 예정률도 올라가게 되고, 예정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같은 보험료를 갖고도 더 많은 수익이 낸다는 거니까 보험료를 조금 더 낮춰줘도 돼요. 낮춰줘도 예정 수익률이 커버를 해주니까. 그게 이제 예정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공시이율은 뭐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고, 공시이율은 예정이율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그 지급될 목적으로 적립된 보험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립보험료는 조금만 있어도 되겠죠. 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립보험료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공시이율인데, 모든 보험회사마다 공시이율이 달라요. 회사마다. 근데 이 공시이율의 평균치가 바로 평균 공시이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한창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솔직히 적립보험료만 잘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해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텐데, 평균 공시이율은 작년과 똑같이 동결되고 있죠. 동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사실상 다른 회사들은 공시이율을 또 낮춘 회사들이 많았어요. 낮춘 회사들이 많아. 올해 더. 왜? 올해 사실은 보험회사가 조 단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왜? 얘기하면은 보험료 낮춰라. 예정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보험료 낮춰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예정 수익률도 어떤 금리에 비해서 오히려 낮추고 있는 추세. 왜? 보험료 할인해주기 싫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수익이 났냐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병원 잘 안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손 청구 금액이 많지가 않았겠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좀 여러분들 예상이 되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평균 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한다. 2022년 평균 공시이율은 2021년과 동일하게 2.25%가 됩니다. 자, 근데 영업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영업일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영업일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빠지는 게 정상적으로 일하는 날을 말하고 근무하는 날을 말하고, 이 중에서 토요일 빠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빠지고요. 근로자의 날을 빼죠. 영업일이라고 하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안지 내보면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꼭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요일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다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쓴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다. 정상적 근무한 날에서 요 세 개를 뺀 게 영업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일은 왜 들어있느냐? 보통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또는 이자를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영업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일에 대한 개념과 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용어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우리 표준약관 15조에 있죠.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말하는 그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때 통지하게 돼 있죠. 근데 이 통지에서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빼서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직업은 뭐냐? 우리 말 그대로 밥벌이 수단이죠. 밥벌이 수단. 직업은 밥벌이 수단이에요. 밥벌이 수단 또는 밥벌이 수단이 아닌 경우도 있죠.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따른 지위, 학생이 밥벌이 수단은 아니잖아요. 또 주부가 밥벌이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벌이 수단 또는 그 사회적으로 맡은 위치, 지위에 따른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치, 이런 것들이 직업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시고 나중에 암기할 때 제대로 문장을 완성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생계유지 등을 통하여, 밥벌이죠. 생계유지 등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예시가 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5개월이든 4개월이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관계없어요. 종사하는 일 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위치나 자리, 사회적 신분적 지위에 따른 어떤 학생이라든가 미취학아동, 무직자, 주부,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면은 생계유지, 밥벌이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직업이고요. 직무는 뭐냐? 직업상 맡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다니세요? 뭐 삼성 다니는데요. 뭐 하세요? 인사과에 있어요. 그러면 인사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이게 직무죠. 직무, 인사 업무. 그래서 인사 잘한다. 죄송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직무입니다.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이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제가 써놨죠. 이거 문제 및 답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괄호 메꾸기에 대해서 계속 눈으로 보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단어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놓고 들고 다니면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기출되고 있죠. 자,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면은요, 접수증을 주죠. 주고 나서 뭐 합니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자메일 등으로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3영업일이 있고 3일이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죠.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구 보시면, 자, 이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을 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구한 사람이 너무 멀리 산다든가 외국에 잠깐 나가 있다든가 또는 뭐 보험회사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어쨌든 좀 늦어질 것 같다. 즉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는 도저히 지급을 못할 것 같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때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근데 3영업일 이내에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난 열받죠. 그럼 그때 보험회사에서 뭘 알려줘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유, 왜 늦어지는지. 아, 사실은 말이지, 네가 해외에서 치료받았잖아. 우리가 안 줄라는 게 아니라 가서 확인만 해보려고 그래. 확인만 라고 이런 식으로 왜 늦어지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급 예정일. 야, 언제까지 꼭 지급할게. 지금은 못 주는데 언제 줄 거예요? 추석에 지금 코앞인데 돈 필요한데 미안해. 내가 언제까지는 꼭 지급할게 라고 하는 지급 예정일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 예정일 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왜 이렇게 늦게 줘? 추석 지내준다고? 미치겠네 이러면은 야 미안해 너 돈 필요하지?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가지급보험금 청구해. 가지급보험금 좀 줄게. 대신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50%까지는 줄게. 왜냐면 면책일 수도 있는데 그걸 줘버리게 되면 나중에 환수가 안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구체적인 사유. 왜 늦어지는지. 지급 예정일. 야 미안 언제까지 꼭 지급할게. 추석 전까지 지급하라니까 왜 지급 안 해요? 그러니까 야 미안해 돈 필요해? 알았어. 가지급제도 청구하면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료 50%까지는 먼저 일단 줄게. 이걸로 명절 잘 보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명절 전일수록 그렇게 막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제가 내가 조사할 때도 그 전화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금 받을 일 없으면 명절 어떻게 보내려고 그랬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명절 전만 되면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합니다. 즉 늦어질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지급할게? 라고 지급 예정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급 예정일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줄게. 이래버리게 되면 너무 불안정하죠. 수익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관에서는 최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30영업일이 뭐라고요? 얘는 지급 예정일. 그 다음에 지급 기일은 언제까지라고요? 3영업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급 예정일과 지급 기일은 달라요. 지급 기일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고요. 지급 예정일은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이에요. 그럼 최장은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가 의심돼서 수사가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험 사고와 관련돼서 수사가 좀 필요해서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든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이게 사망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경찰서에서 그 보험금 청구권 때문에 일부러 시간 땡겨가지고 맞추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30영업일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분쟁 조정하게 되면 보통 3개월 더 걸리지만 어쨌든 규정상 3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30영업일 내에 지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경우로 6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소, 분, 수, 외, 책, 삼. 이거 쓰라는 것만 2번 나왔었어요. 쓰라는 것만. 무슨 얘기죠? 2번 나왔다는 건 앞으로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2번 나왔다는 건 중요하니까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시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 분수, 외, 책, 삼 6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다? 30영업일 이내에, 즉 지급 예정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소는 뭡니까? 소송. 두 번째는 분쟁 조정. 수는 수사. 외국은요?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 책은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된 경우. 3은요? 3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제3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더니 이거는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무슨 소리야? 이거 암이라고 우리 의사가 암이라 그랬는데 그럼 막 싸우겠죠? 싸우다가 그럼 딴 데 가봐. 제3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암인지 상피내암인지를 판단받아 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경우가 바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제3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소, 분수, 외, 책, 삼 이 6가지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도 30영업일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책임 있는 사유는요. 계약자 측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계약자 네가 분쟁 조정 신청하는 바람에 늦어진 거 아니야. 그럼 계약자 너희 책임 있는 사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표준요건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30영업일을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임 있는 사유 중에는 계약자가 분쟁 조정을 걸었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덤탱이를 씌우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쟁 조정 절차를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은 책임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별도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보험 표준요건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생명보험은요, 또 좀 약간 규정이 달라요. 근데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이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까지는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과 똑같죠. 근데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30영업일이 아니라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보험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든가 아니면 최장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최장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는 소분수 외책상 다 규정하고 있어요. 즉 질병상해보험과 다 똑같은데 10영업일이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비율 계산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가번 보험금 지급할 때의 적립비율 계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술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보장 관련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는 해지연급금이라든가 만기약급금이 포함된 게 아니라 보장 관련 보험금과 관련돼서 늦어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자를 적용해 주느냐 요거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 자,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급기일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을 얘기한다. 지급 예정일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을 의미한다. 지급기일이니까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계산. 즉 서류를 이때 접수했을 때에는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즉 월요일 날 접수했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영업일이니까. 근데 수요일까지 지급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급기일인 3영업일의 다음 날, 즉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이게 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아닙니다.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접수일로부터 지급기일이죠. 이게 결국 지급기일. 이게 지급기일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래서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하고요. 지급기일이 31일부터 60일까지 기간. 또 지급기일이 61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또 지급기일이 91일 이후. 이렇게 해서 이때는 계약대출이율, 이때는 계약대출이율, 계약대출이율 저희가 똑같은데 이때부터 30일이 지나서 31일차부터는 가산이율이 붙습니다. 4, 6, 8. 4%, 6%, 8%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수업 때는 계대 해서 4, 6, 8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계약대출이 5.5%다. 4% 붙으면 9.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규정이 되고 있어서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60일까지, 그다음에 기입기일 다음 날부터 61일부터 90일까지,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는 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이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 지급기일이 61일 이후부터 90일까지, 지급기일이 91일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건데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은 계약대출이율,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은 계약대출이율의 4%,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은 가산이율 6%가 붙는다.
90일 이후 기간은 보험료도 가산율이 붙는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지급 기일 나왔고 지급 예정일 나왔고 계약 대출일 붙고 이게 6, 8은 가산이율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는 경우로서 소분수 외책상 6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이걸로 인해서 늦어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대출이율이 붙어요. 늦어질 경우에는 30영업일 초과해가지고 만약 60영업일 이내에 지급했다? 그러면 60영업일 이내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자는 영업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영업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막 90일 정도 됐다. 그러면 90일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그때 붙게 되는 이자가 보통 지급보험금이 늦어지게 되면 이렇게 90일까지는 개대의 6%, 90일을 넘어가면 개대의 8% 가산이율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6가지 해당이 될 때에는 가산이율이 붙지 않고 계약대출이율만 붙어요. 그래서 계약대출이율만 붙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질 경우에는 얘네들이 잘못했잖아. 청구한 애들이 잘못했는데 이자를 줄 필요는 없겠죠. 이때는 계약대출이율마저도 안 줘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송 시 늦어지면 개대, 분재조정 늦어지면 개대, 수사로 늦어지면 계약대출이율, 외국에서 발생하면 개대. 얘 책임 있는 사유는 아예 이자가 없고 3자 의견 따르는 건 개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이율이 안 붙는 거예요. 가산이율 안 붙는 거. 그러면 가산이율이 또 안 붙는 경우로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소분수 외책사업은요. 30영업일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이때에는 가산이율을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문제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쓰시오. 그러면 얘는 당연히 가산이율이 안 붙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산이율이 안 붙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산이율이 붙지 않는 경우로 쓰시오. 그러면은 소분수 외책상 플러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산이율이 붙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쓰시오. 그럼 이거는 소분수 외책상 6가지가 되는 거죠. 만약 문제를 합쳐서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고 이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를 쓰시오. 그러면 소분수 외책상 쓰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대출이율, 계약대출이율, 개대, 얘는 이자 자체가 없고 얘도 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이 있어요. 자,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입니다. 자,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 자, 먼저 만기환급금은 누구한테 지급하죠? 제가 기본 강의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만기환급금은 만기환급보험금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만기환급보험금. 이게 만기환급보험금이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기환급보험금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만기환급보험금은 보험금이니까 누가 청구하죠? 수익자가 청구하죠. 해지환급금은요. 보험료를 내다가 해지가 되면은 보험료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니까 보험료는 계약자가 냈잖아요. 그럼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기환급금에서 수익자가 없어요. 수익자가 미지정 상태였다면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지급기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구일로부터 둘 다 모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에 대한 적용 이자는 해지가 됐든 만기가 됐든 지급 사유가 발생했죠?
만기환급금은 만기가 됐을 때, 해지환급금은 해지가 됐을 때 지급효소가 발생한 거니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이때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고 이때 지급을 해요. 그럼 이자를 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을 따져서 이 기간이 1년 초과 있냐, 1년 이내냐, 이 두 가지를 보죠. 그래서 이 기간이 1년을 초과했냐, 1년 이내냐. 그래서 1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 1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공시이율의 50%. 지금 현재 평균 공시이율이 2.25%니까 여기에 대한 50%면 1.125 이렇게 되는 거죠. 2.25%의 반이니까 50%니까. 그럼 1년 이내는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이 만약에 1년 6개월이었다. 그러면은 이 1년까지는 평균 공시율 50%가 이자로 붙는 거고요. 나머지 6개월은 초과 기간인 1%가 붙는 겁니다. 이자가. 붙어서 보험금에다가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 이 이자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청구가 들어갔어요. 만기환급금 청구할게요. 또는 해지환급금 청구할게요. 청구했을 때에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는 좀 달라요. 우리 일반 보험금은 어떻게 됐죠? 지급기일이 3영업일이었고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었죠.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근데 얘는 달라요.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은 청구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약대출이율이 붙어요. 이자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약대출이율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청구했다. 수요일날 지급했다. 그러면 청구일의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계약대출일이 붙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지급했으면 화, 수 이틀에 대한 게 붙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계약대출일이 붙는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월요일날 청구했어도 수요일날 지급해서 화수가 붙는 거고 토요일날 만약에 금요일날 지급했다. 그럼 월요일날 청구했다 치면은 화수, 목, 금 4일치가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대출이율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연 이자에 대한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가 더 남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1년 초과와 1년 이내에 대해서 붙는 경우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특히 해지환급금은 그런 통지 의무가 없지만 만기환급금은 만기가 되기 7일 이전에 그 계약자 측에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너 좀 있으면 만기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통지해주지 않았을 때 만기 사유가 발생한 사기 7일 이전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았을 때는 통지 의무 위반이 되죠.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통지 의무 위반이 됐을 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초과와 1년 이내에 나눠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통으로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모두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해요. 언제? 시이율. 언제 한다고요? 통지 의무 위반했을 때. 만기에 대한 안내, 통지 의무 위반 시. 얘는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표준약관상 이제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쓰시면은 저 봤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0영업일이 초과되는 경우 소분수 외책 사항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